네, 이제 제2섹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 강연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신투자 전략을 테마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연을 맡아주실 분은 뉴지스탁의 문흥집 사장님이십니다. 우리나라 HTS 개발의 창시자이신 문 사장님께서 로보 어드바이저를 통한 투자 전략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흥집 사장님은 경북대학교 대학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셨고 대신증권 부사장과 대신경제연구소 대표이사, 대신투자자산 신탁운용 대표이사를 역임하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말이 이제 국내에 처음 소개된 게 2014년, 아마 여러분 2015년 이맘때 처음 아마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벌써 한 2년, 3년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난 거죠. 제가 먼저 이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한 최근 2년 동안 변화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슬라이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말을 들은 것은 2014년 비슷한 시점에 처음 들었습니다. 그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제가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알게 됐는데, 방금 제 변변찮은 이력을 소개해 주셨는데, 저도 증권회사에서 1988년부터 2009년까지 약 한 21년 동안 증권회사에 근무를 했고요. 그 중에 절반 정도를 임원 생활을 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증권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그 캐드캠이라고 하는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설계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여기 삼성에 우리 계셨던 황 부사장님 방금 설명 잘 들었는데, 제가 80년 초에 삼성전자 기영 반도체 통신이죠 당시에, 그 기영 공장에 가서 56기 DRAM 만들 때 같이 밤새고 만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 GE라는 회사에 근무했었고 이 캐드캠으로 그 패턴 설계를 같이 했고요. 또 현대중공업에 또 삼성중공업에 울산 거제도 다니면서 이 배 만들 때 같이 또 밤새면서 배도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금융회사로 온 거죠. 제조업계에 있다가 이제 금융회사 와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금융회사가 생각보다는 IT 측면에서 제조보다는 굉장히 많이 뒤처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처져 있다고 하는 것이 꼭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기술적으로 뒤처져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곰곰이 봤더니, 일단 제조업은 경쟁 상대가 글로벌 국가들이죠.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죽기 살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글로벌 경쟁 대상이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처음 만들었을 때, 그게 설계할 때 3년 뒤에 반도체가 나오면 개당 100불을 가지고 설계해서 생산 들어갔던 거죠. 근데 그 반도체 생산하는 시점이 되니까 일본에서 100불짜리를 10불로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삼성 반도체 통신이나 금성 반도체 통신이 반도체를 만들어서 팔 데가 없어요. 100불짜리를 만들었는데 그걸 일본에서 10불에 파니까 팔 데가 없는 거죠. 사실 굉장히 어렵게 출발했는데 불행 중 다행이라 그럴까, 일본의 그 고베 지진이 났습니다. 고베 지진이 나면서 일본 반도체 공장들이 다 올스톱이 된 거죠. 이제 그때 이제 삼성전자, 금성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렇게 날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IT라는 것이 마치 음식을 할 때 그 들어가는 어떤 조미료, 그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할 때 간장, 고추장 이런 거 빼고 나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든 간에 IT가 들어가서 그 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지 않은 산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최근에 전기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그 미국에서도 그 자율 자동차에 대한 법규가 이제 새롭게 제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IT라는 것이 그 산업에 들어가면은 그 산업 자체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시킨다.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증권회사에서 이제 HTS라는 걸 처음 만들어 가지고 이 98년에 이제 시장이 처음 내놨는데 8개월 만에 100만 명 정도 고객이 회원이 늘어나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당시 대신증권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개인 회사고 삼성이나 LG나 대우와 같은 어떤 그룹 증권사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IT로 경쟁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였지만 놀랍게도 일단 표준이 되고 나니까 100만 명 정도의 회원이 8개월 만에 몰려왔습니다. 그걸 제가 눈으로 이제 확인을 했었고 동시 접속자가 약 한 20만 명 정도. 놀라운 거죠. 공화업 시가 딱 되면 20만 명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게 조금이라도 장애가 나는 날에는 큰일 나는 거죠. 회사에서는 잘 몰라요. 20만 명이 붙어서 엄청나게 많은 트랜잭션 주문이 일어나고 있는 거를 사장님이나 다른 임원들은 잘 모릅니다. 그냥 지점에서 영업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금융업계가 IT가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 그와 같이 온라인 트레이딩 시작이 됐던 거고요. 그 이후로부터 이 IT가 이 증권이나 이 자산 영업 시장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보 어드바이저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이 글자에서 보시듯이 로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로봇을 의미하는 게 되겠고, 그야말로 이제 IT가 자산 영업 시장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위키피디아에 보면은 로보 어드바이저리에 대한 정의를 간단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핵심적인 게 미니멀 휴먼 인터벤션이라는 말이 나오죠. 최소한의 인간의 개입. 자, 저는 이 말을 상당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미니멀이란 말을 넣었을까? 아예 빼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인간의 개입 없이 자산 영업을 할 수 있다. 이게 사실 핵심인데 왜 지금 미니멀이라는 말을 넣어놨을까? 사실 이 로보 어드바이저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알고리즘 베이스로 자산을 운영을 하고 그걸 판매하는, 그걸 우리가 의미하게 되는데, 아직은 100% 기계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점이 있고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못했다라고 우리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 고액 자산가들, 특히 이제 여러분 투자자문사에 돈을 한 몇 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름에서 돈을 맡기면 한 3억 정도 줘야 되죠. 예, 저도 한 몇 개 본 적이 있는데 제가 퇴직하고 퇴직금을 한 몇 개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 3억, 미니멈이 3억입니다. 근데 일반 투자자들이 3억을 가지고 자문사에 맡길 만한 그런 경제적 여유나 자산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투자자문사와 같은 전문 인력이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불가능한 거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겁니다. 일단 면대면으로 만나야 되고 영업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3억 정도 돼야만 그 투자자문사의 이제 BP를 맞출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로보 어드바이저로 들어가게 되면은 비용을 대폭 낮출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나 또 포트폴리오를 판매하는 과정까지 대부분 기계나 온라인으로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알고리즘만 잘 정립돼 있다면 300만 원, 30만 원 고객도 3억, 30억 고액 투자자를 위한 서비스를, 똑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로보 어드바이저리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로봇 측면에서 본다면, 자,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이란 말이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제가 그 증권회사 있을 때 이 사이버스라고 하는 그 트레이딩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뭐 아시다시피 IT를 전공을 했던 사람이고 증권회사에서도 데이터와 프로그램과 알고리즘 측면에서만 바라본 사람이지 사실 주식 운영을 해본 적도 없고 또 그런 고객을 관리해본 적도 없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해군들, 저도 해군 출신인데 해군에 가면은 웻 네이비라는 게 있습니다. 웻 네이비.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닷가에 안 가는 해군들이죠. 주로 육상에서 근무하는 드라이 네이비, 웻 네이비 이런 게 있는데 드라이 네이비라고 우리 표현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에서 근무했지만 주식은 주자도 모르는 정권맨이었던 거죠. 하지만 데이터는 열심히 쳐다보고 있었고 현재 거 하면 주문하면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고객이 성향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한 번은 이제 매년 되면은 1년에 2차례 반기 결산이 되면은 우수 점포장을 불러내서 이제 깃대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예, 깃발 주면서 네가 챔피언이다 이러고 이제 그래 되면 이제 진급도 좀 빨리 되고 점포도 등급도 올라가고 뭐 여러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매년 그 사람들이 바뀌더라고요. 주식을 아주 잘한다는 직원들도 2년 이상 가지를 못해요. 영업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하도 궁금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서 한번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제가 물어본 건 아주 심플합니다. 주식을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됩니까? 왜냐면 제가 시스템 개발을 해야 되는데 99%만 알아가지고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없어요. 프로그램 아마 짜보신 분 아시겠지만 100%를 알아야 프로그램 짜지 않습니까? 근데 90% 알아갖고는 안 되니까 그걸 나머지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물어봅니다. 근데 놀랍게도 말로는 굉장히 잘하는데 A4 용지에 한 장을 채우지를 못합니다. 제가 실제로 그걸 해봤어요. 말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A4 용지를 정리를 못합니다. 언제 삽니까? 이게 뭐 골든 크로스가 어떻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그렇게 자기가 얘기한 대로 주식을 매수하느냐고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은 전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파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 정권회사 다니면서 드라이 네이비, 드라이 정권맨으로서 웨트 정권맨하고 만나면서 제가 느꼈던 어떤 이 감정이었어요. 사실 이 로봇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알고리즘화 시켜야 되는데 알고리즘화 시킨다는 게 무지 어렵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미 30년, 40년 전에 미국의 월스트리트에 가보면 거기서도 나사에서 아폴로를 쏘고 나면은 이제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 박사들이. 그럼 다 월스트리트로 가서 주가 예측하는 시스템에 올인했다고 합니다. 근데 못 맞췄어요. 사실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만든다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어드바이저 측면에서 보면은 개인마다 어떤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성별, 또 나이, 재산, 그 사람의 성향 이런 것들에 맞추어서 이 적절하게 이제 이 어드바이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비교적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에 비해서는 쉬운 영역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먼저 PB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미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적인 측면에서 일단 하이네트워스 고액 자산가 위주로 이런 서비스가 이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 로보 어드바이저 유형을 잠깐 보면은 제일 먼저 하는 방식이 다 이렇습니다. 투자 성향을 다 이제 물어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공격형이냐, 안정형이냐, 그 투자 자금 목적이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알맞는 자산 배분을 짜줍니다.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시루떡 있죠, 시루떡. 그죠? 팥 이렇게 얹고 또 이렇게 떡 있고 또 팥하고 떡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주 일정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한쪽은 좀 이렇게 팥이 많고 한쪽은 또 떡이 많고 이렇게 좀 불균형하게 돼 있다고 가정해 보죠. 근데 그걸 칼로 자르는 겁니다. 이렇게 뚝뚝뚝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채권이 많이 이렇게 왼쪽으로 갈수록 채권이 많이 편입돼 있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주식은 많이 편입돼 있는 약간의 비대칭 시루떡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칼을 어디로 찍는가에 따라서 공격형이냐 안정형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산 배분 전략 시스템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입되는 이 ETF 같은 걸 많이 하는데 편입되는 ETF는 10개에서 15개 정도로 똑같은 ETF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만 비중이 다른 거죠.
안정형을 원하는 고객은 채권 비중을 늘리고 안전자산, 공격형을 원하는 사람은 주식 비중을 많게 하는 겁니다. 비교적 간단하죠. 그걸 자산 배분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주문을 내고 성과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리밸런싱을 합니다. 보통 이 리밸런싱하는 주기가 3개월 정도입니다.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면 시장은 변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저희 그 자매 옆에 있는 이제 저희 그 제가 속해 있는 회사가 이제 데일리 금융그룹이라고 해서 코라백이나 이런 로보어드바이저 어세드로키션 회사가 있는데 과거에는 한 3개월 정도마다 리밸런싱을 했는데 지금은 한 달 정도로 주기를 굉장히 많이 단축시켰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에 수익률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국내 패시브나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죠? 한 20% 가까이 나왔습니다. 왜? 삼성전자가 무려 금년에만 거의 50% 가까이 올랐고요. SK하이닉스는 70%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형주가 비중이 높은 패시브 펀드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해외 ETF 같은 주식들, 채권이 공격형이라 하더라도 한 절반 정도가 편입이 되어 있는데 이 채권은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안전자산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 수익률이 1%, 2%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보어드바이저가 별거 없네? 사람보다 못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평가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리밸런싱을 굉장히 단축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조금 특이한 부분인데 이 왼쪽에 있는 웰스파고, 찰스왑 이런 회사들은 이미 캡티브 마켓을 갖고 있는 큰 이제 증권사, 투자은행들이죠. 그리고 베러먼트라든가 웰스프론트와 같은 이 순수한 로보어드바이저리 회사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교가 안 될 만큼 이 AUM이 스타코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요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증권회사나 투자은행들이 공격적으로 로보어드바이저리 시스템을 자산 영업에 투입을 하기 시작하고 고객들한테 낮은 비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고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고객들을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으로 쉽게 끌고 올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런 그 베르먼트나 웰스프론트 같은 회사는 고객이 없는 과정에서 그런 이제 고객들을 모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AUM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른쪽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이 로보어드바이저 시장 자체가 비약적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처음에 알고리즘이란 말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사람이 펀드 매니저가 종목을 픽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리밸런싱하고 하는 것이 이제 펀드 매니저가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사람이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증권사 뭐 지점 직원 뭐 이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 유니버스 자체가 아주 제한적입니다. 보통 증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가 한 20여 개 증권사에 나오는 리포트를 다 합해봤자 4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1년에 한 번 이상 나오는 리포트가.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몇 개씩 나옵니다. 정보의 비대칭이죠. 리포트가 안 나오는 종목들이 건 70%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총액으로 본다 하더라도 대개 펀드에서 편입하는 종목들은 최소 자본금이 시가총액이 한 2천억 정도는 돼야 된다. 근데 기본적인 건 한 5천억 이상만 편입을 하려고 많이 하죠. 근데 실제로 이 시총이 5천억이나 1조 이렇게 넘어가는 종목들은 일단 개수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수익률이 원하는 만큼 잘 나오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시가총액이 500억, 1000억, 2000억 이렇게 미만되는 종목들은 그 기업의 성장성이 담보가 될 때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에 그 인터플렉스라는 주식 알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인터플렉스.
없으세요? BH 없으세요? 여러분 크게 돈을 못 버셨을 것 같아요. 이녹스 잘 모르시죠? 최근 한 몇 개월 동안 금년 들어와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들을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주로 반도체, OLED, 장비, 소재 이런 종목들이죠. 자, 그런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낮은 것들은 1,000억, 2,000억짜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1,000억, 2,000억짜리가 1년 만에 4,000억, 5,000억, 1조 이렇게까지 시가총액이 올라오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이 빠르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자체가 유지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차트도 뱅가드나 찰스 왑의 그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많은 그 AUM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베러멘트나 웰스프런트도 상당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경우에 뱅가드나 찰스 왑과 같이 이미 캡티브 마켓을 갖고 있는 그런 증권사들의 내용을 한번 훑어보면은 뱅가드는 하이브리드 형태입니다. 이 하이브리드 형태가 뭐냐면은 자산을 배분하는 전략은 로봇이 다 합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 알고리즘 자체가 마코이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략을 가지고 자산 배분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그거를 판매하는 방식은 하이브리드 방식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고액 투자자는 사람이 개입을 해서 이런 로보드바이 시스템을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근데 베이비붐 이후에 태어난 지금 한 50대 후반, 60대 이런 미국의 고액 자산가들은 자기가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직접 펀드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구매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AUM이 크게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찰스 왑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로봇 어바이저리하고 하이브리드 두 개를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 경우에도 최근에 이런 그 로봇 어바이저 서비스를 막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 보니까 코라백을 판매하고 있는데 금년에 한 10% 정도 올해는 상당히 수익률이 괜찮은 편이죠. 그리고 NH증권 같은 데에서도 자체적인 로봇 어바이저 시스템을 만들어서 수익률 상당히 좋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증권회사 제가 소개 다 드리진 못하지만 나름대로는 그 로봇 어바이저 시스템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베러멘트나 웰스프런트 같은 경우는 100% 이제 순수 로봇 어바이저 시스템인데 일단 최소 금액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강점이죠. 한 100만 원만 갖고 들어가더라도 일단 이 높은 퀄리티의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죠. 자,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존의 증권사나 투자은행들은 그 높은 브랜드 인지도 때문에 쉽게 고객을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런 고객들이 로봇 어바이저 시장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과거에 HTS라는 온라인 트레이딩 처음 할 때 회사 내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온라인 쪽 담당하는 사람들과 저죠. 또 오프라인을 담당하는 임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반목들이 꽤 심했어요. 요즘도 아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주 근본적으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시장은 변하지 않는다. 시장 크기는 조그만 같은데 이거를 서로 뺏어먹기 싸움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제로섬 게임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 이제 영업 본부를 처음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대신이 하면서 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온라인 점유율이 한 20%만 되면 좋겠다. 네, 그게 제 소원이었어요. 목표였습니다. 20%. 근데 딱 뚜껑을 열고 2년이 딱 지나서 보니까 한국 전체 시장의 한 70%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졌고 대신증권도 70%가 넘는 게 온라인으로 수입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제로섬이 아니었던 거죠.
당시의 정권에서는 하루에 거래량이 3,500만 주가 되면은 볼 것도 없이 전 정권사 전 지짐이 BP가 딱 됐습니다. 월급 주고 딱 돈돈 남는 게 딱 되는 거죠. 그게 3,500만 주였어요. 그래서 그날 거래량이 몇 주 됐는가 보면은 그 사장님 얼굴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딱 3,500만 주였어요. 아주 장이 좋으면 1억 주였습니다. 근데 온라인 트레이딩이 시작되고 이 본격적으로 보편화되고 딱 2년이 지난 후에 거래량이 20억 주가 됐습니다. 아주 거래량이 줄어든 날은 10억 주. 그럼 몇 배가 커진 거죠? 30배가 커진 거죠. 그러니까 다들 제로섬 게임이라고 생각했는데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시장이 30배 커진 거예요. 오프라인 시장도 5배가 커졌습니다. 오프라인. 그 지점이 난리가 났어요. 그 지점에 처음 들어온 신입사원이 타는 자동차나 지점장이 타는 자동차나 똑같았어요. 그 당시에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씩 인센티브를 준 것 같아요. 신입 직원한테. 근데 왜 자동차가 똑같냐? 더 좋은 자동차를 타고 싶어도 지점장 때문에 못 타는 거고 지점장은 임원 눈치 보느라고 못 타는 거예요. 임원들은 회사에 주는 차를 타니까. 사실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여기 지금 로봇 어드바이저리 시장이 어떤 걸 저희한테 줄 수 있냐면은 비용을 줄이는 측면도 있지만 수익률을 높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도 지금 로봇 어드바이저리 관련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지만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장사꾼 아니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까 허 부회장님이 연간 10%만 이익을 보장해주면 뭐 보장을 해준다? 10% 정도만 된다면 한 1억 정도 맡길 수 있다. 그 얘기 하셔서 제가 20%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 부회장님 말씀이 이거 몇 바퀴 돌면 100%까지 나오겠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20% 정도 수익률은 굉장히 어렵지 않게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배경은 뭐냐면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계속 쌓인다는 거죠. 눈이 내리면 쌓이듯이 이 IT나 이런 알고리즘 기반이 좋은 게 뭐냐면은 계속 쌓인다는 거고요. 이게 서로 공유가 되면은 그게 이노베이션 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죠. 여기 자산운용사에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저도 이제 대신투신에 대표이사를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펀드 매니저가 한 11명 정도 있었죠. 근데 그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종목을 픽업하는지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정보를 쉽게 공유하지 않습니다. 공유하지 않고 또 리서치 센터에 있는 분들도 자기들끼리 정보 공유 그렇게 쉽게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정보 이꼬르 바로 경쟁력이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요. 실제로 이게 그 어떤 IT 기반의 공유 기반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아마 기사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데이터를 공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이 로봇 어드바이저리 시스템들은 그런 데이터가 공유되어 있고 알고리즘으로 공유하다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그 알고리즘이 이제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이 일단 좋아집니다. 수익률이 좋아지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저는 분명히 이 자산 시장이 적어도 5배 정도는 커질 거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 부동 자금들이 있죠. MMF라든가 주식 예금으로 가 있는 자금들, 채권 자금들, 부동산 자금들 이런 자금들이 이제 주식 시장이나 이런 자산 시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적어도 한 5배 정도 자산 규모 시장은 커지리라고 봅니다. 그게 결국 뭐냐? 수익률이죠.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다면은 돈이 들어오는 거고 지금처럼 시장이 나쁘면 또 마이너스가 나는 시장 자산 시장이 계속된다면 돈은 안 들어오겠죠. 근데 이런 로봇 어드바이저리 시스템에 제가 개발하고 운영을 해보다 보면은 그런 알고리즘이 계속 쌓이는 것이 그런 자산 시장을 키울 수 있는 동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거는 퀀텀피안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일종의 시스템 트레이딩하는 뭐 그런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퀀텀피안이라고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과거에 저도 한 2001년도에 그 비주얼 베이직을 가지고 프로그램 직접 사용자가 짜서 주문을 내는 시스템 트레이딩 하는 거를 이제 만든 적이 있었고요. 오픈 API도 저희가 2000년도에 오픈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걸 직접 하면서 보니까 2년 정도 지나니까 그걸 사용하는 사용자가 한 500명 정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기계가 매매를 하는 거죠. 500명 정도 됐었고 대신증권 전체 약정의 20%를 차지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놀랍죠? 대신증권 전체 주식 고객이 100만 명인데 500명이 20%를 하더라고요. 프로그램이 하는 거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렇게. 이미 그렇게 한국도 이미 시작한 지가 2000년 초입니다. 이런 컨터피아도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런 단지 시스템 트레이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2002년부터 시세 데이터 그리고 600개 정도의 펀더멘털 데이터를 제공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백테스팅을 하는 거죠. 프로그램을 자기가 짭니다. 파이썬으로 짜서 자기 나름대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 또 어떤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에서 자기가 공개하면은 다른 사람이 그걸 갖고 가서 발전시킨 다음에 또 내놓으면은 자기가 공개한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나면은 그 알고리즘이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자기가 그걸 다시 가져오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매달 이제 콘테스트를 합니다. 콘테스트를 해가지고 1등하는 그 전략들은 이제 상금을 주는데 어떻게 주냐하면은 헤지 펀드에 바로 직접 운영을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이게 법적으로 허용이 안 돼 있는데 미국은 그런 전략, 개인이 만든 전략을 헤지 펀드에서 이용을 해가지고 수익이 나오면은 10%를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업 투자자들이 IT 기반의 그 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팀을 만들어서 이런 전략을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환경이 돼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모티프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증권사입니다. 증권사인데 트렌드 우리가 테마라고 얘기하죠. 뭐 북핵, 리스크 테마 이렇게 우리가 한다면 그 테마는 계속 변하는 거니까 그런 테마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제공을 합니다. 그런 게 한 250개 정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개인이 만든 한 수천 개의 또 이런 테마들이 있는데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랭킹을 매기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들이 보고 최근에 가장 좋은 수익률이 좋은 포트폴리오는 어떤 거구나.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미러 트레이딩 하는 거죠. 그럼 10불만 내면은 10불만 내면은 그 포트폴리오 자기가 그대로 가져오면서 그 종목 그대로 투자를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픽한 다음에 그냥 실행시키고 그냥 쉬운 거죠. 개별 종목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포트폴리오를 선택해서 그냥 돌리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증권사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게 한국의 이제 핀테크 기업들인데 뭐 최근에 가장 이제 핫한 부분이 바로 비트코인하고 블록체인이죠. 얼마 전에 이제 빗썸이라고 하는 한국 제1의 그 비트코인 회사가 일일 거래량이 우리나라 코스닥 거래량을 넘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한번 들으신 적이 있죠. 근데 이 회사들의 수수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0.1%입니다. 키움증권의 수수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0.015입니다. 아마 빗썸이라는 회사의 직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그 회사 옆에 비트코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같이 옆에 있어요. 그 회사 직원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 2등입니다. 30명이서 최고로 많이 벌 때 하루에 3억 정도 수수료 버는 걸 제가 봤어요. 3억. 놀랍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요. 또 저희가 속해 있는 여기 어떤 개인 이 자산 관리 이런 부분도 꽤 많은 회사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라이선스가 있는 회사와 라이선스가 없는 회사로 나눠줄 수 있는데 이 라이선스 있는 회사들은 자산운용업이나 헤지펀드를 라이선스를 이제 따거나 아니면 자산운용사의 일임 업무를 땁니다. 따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알고리즘 베이스로 그냥 투자를 하는 거죠. 사용자는 자기가 가서 그냥 설문지 몇 개 클릭한 다음에 끝나면 아까 시루떡 말씀드렸잖아요. 시루떡식으로 잘라서 당신은 이거야 하고 딱 잘라줍니다. 그럼 그대로 편입을 하는 거죠. 대개 15개 정도 해외 ETF에 투자하는데 공격적으로 저도 지금 하나 하고 있는데 보니까 55% 정도가 주식이 들어가 있고 45%가 채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55% 중에서 절반은 이머징 마켓, 인디아, 차이나, 그리고 절반은 이제 선진국 펀드 이렇게 좀 들어가 있고요. 채권 쪽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것도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수익률이 보니까 최근 두 달 동안 5% 정도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시간상 제가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래서 지난 8월 달에 보니까 작년은 사실 채권이 안 좋아서 그랬는데 금년 들어오면서 작년 12월부터 금년 8월까지 삼성전자를 위시해서 IT주가 급등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그 패시브나 액티브 펀드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죠. 8월 달부터 이제 조금씩 좀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했는데 이때 보니까 오히려 글로벌 ETF에 투자하는 이런 펀드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약진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보시면 좋겠고요. 해외 ETF에 어디에 투자하나 제가 봤더니 유럽, 선진국은 유럽 쪽을 많이 베팅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유럽 쪽을 좀 많이 투자하고 있고 이머징 쪽은 인디아, 차이나 쪽을 많이 투자합니다. 여러분 이제 ETF를 아마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텐데 ETF도 굉장히 좋은 투자 수단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에 20% 이상 수익률을 내고 있는 그 ETF를 보면은 구리, 화학, 중국, 인도 이런 ETF들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근데 나머지 ETF들은 다 거의 다 대부분이 마이너스입니다. 혹은 1, 2% 정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 로봇이 찾아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겠죠, 그죠? 그런 알고리즘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 2, 300개 정도 ETF 중에서 최근에 어떤 간단한 조건으로 들어가서 최근에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들,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이 따라오는 것들 이런 것들 적절히 섞어서 보유해서 20일 만에 팔면 이런 간단한 전략들 저희가 하고 있는 전략인데 그런 전략을 사용하게 되면은 주도 ETF만 매수를 하면서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앞으로 그 로보 어드바이저 시장을 위해서 어떻게 규제 완화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저희 회사 뉴지스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 회사도 정령, 비정령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자동 매매까지 연결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7개 정도 증권사에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HTS나 모바일이나 이런 쪽에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젠포트라고 하는 로보 어드바이저리를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인데 간단히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제나로 가는 부분은 뭐냐면은 ETF를 가지고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성향 분석을 한 다음에 이게 안정형이냐, 채권을 많이 섞어야 되느냐, 아니면 주식 쪽을 많이 편입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먼저 결정을 하고 지금 주식이나 채권 중에서 어떤 ETF를 매수하는 것이 보다 높은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지를 이제 알고리즘이 찾아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자산 배분 전략으로 제공하는 거고요. 이쪽은 주로 중위험, 중수익입니다. 4%에서 한 10% 정도 목표 수익률을 추구합니다. 반면에 위에 그 주식 알고리즘 쪽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전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알고리즘 중에서도 저 PBR 같은 종목을 공략하는 가치주 이런 펀드 전략들은 제가 해보니까 올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10% 정도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런 종목들은 1,800개 중에서 한 100여 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속하는 종목들이. 그리고 주가가 웬만큼 빠져도 잘 빠지지 않습니다. 웬만큼 올라도 잘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거의 채권처럼 움직여요. 그런 종목인데 꾸준히 이익은 납니다. 근데 저런 종목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2015년 재작년에 신영증권의 마라톤 펀드라든가 그죠? 이런 어떤 가치주 이런 게 또 붐이 불게 되면은 연간 7, 80% 정도 수익을 또 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 밸류에이션이 낮기 때문에 갭이 워낙 벌어져 있기 때문에 언젠가 그 갭을 메꾸러 올라가는 거죠. 그럴 때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가치적 펀드를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못 견디는 분들, 그런 분들은 상당히 공격적인 어떤 펀드를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와 그다음에 분석 툴과 그다음에 이제 마켓,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고객을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 종목을 발굴하는 사람들, 그죠? 또 한 사람은 남이 뭐라 그러면 따라하는 분들. 예, 크게 우리 그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뭐 그 외에도 다양한 고객층이 있겠지만 그냥 간단히 이분법으로 나누면 내가 직접 하는 사람, 남이 사람을 사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잘하느냐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뭐 이렇게 친구 잘 만나면 돈 벌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실제로 이런 그 젠포트라고 하는 전략을 직접 만들어서 자기가 돌리는 그런 글을 하고 있는데, 이 메이크, 전략을 만드는 사람과 전략을 가져가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저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한 600개 정도 전략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전략이 공개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 회사 바로 오늘이라도 이제 젠포트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들어와서 보시면 상당히 좋은 전략들이 600개나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전략, 로직은 공개를 안 해요. 로직은. 종목은 공개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전략이 뭐 예를 들어서 5일마다 전부 다 사고 파는 어떤 전략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종목이 들어갔다면 하루에 한 2종목 정도는 매도하고 매수하겠죠. 그런 종목은 다 나오는 겁니다. 근데 왜 그 종목을 사는지, 왜 파는지에 대한 전략은 비공개로 해놓는 거죠. 그건 돈이니까, 자기가 노력한 대가니까. 그래서 한 600개 전략 중에서 절반 정도는 그런 이 알고리즘은 비공개, 결국 종목은 공개하고 있는 거죠. 나머지는 전략까지 공개합니다. 그리고 한 6,000개 정도는 비공개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또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수익률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전략들이 지금 그 마켓에서 서로 공유하고 개발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 그 메이커, 전략을 만든 사람이 테이커, 전략을 가져가는 사람한테 이제 판매하는 것도 좀 많이 발생됩니다. 그 중에 저희가 하나 이제 주도주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전략은 150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되는데, 이제 저희도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놀랍게도 꽤 많은 사람들이 그 전략을 구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150만 원이라는 게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팔려고 하는 사람이 150만 원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게 좀 더 시간이 지나가서 그걸 구매하는 사람들을 제가 나름대로 몇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고객 중에 한 분이 이제 신한은행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 퇴직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압구정 지점장도 하셨고 소공동 지점장도 하셨고, 또 신한은행에서 고객들 외에 이제 회생 무슨 부서가 하나 있던데 그 고객의 이제 부서장도 하셨고, 상당히 좀 인텔리전트한 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퇴직한 다음에 저희 회사에 와서 이 시스템을 쓰는데 자기 이제 딸이 연금에 들리니까 그것도 못 들게 하고 이제 젠포트로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이분 얘기가 뭐냐면은 퇴직한 분들이 이제 퇴직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 자영업이죠. 예, 자영업을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식당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CU 같은 그런 편의점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처음에 그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개인 자격으로 대출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대출이죠. 개인 대출로 받아서 그 돈 갖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데 2년 만에 90%가 다 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젠포트를 이제 사용해서 수익률이 10% 이상만 나온다면, 아까 이제 우리 허 부회장님 10% 얘기하셨는데 10%만 나온다면 행복한 거죠. 예, 그런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으세요. 시간이 잠깐 틀어볼까요? 저희 뉴스 딱 한 2, 3분 정도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는 거고요. 지금 유니버스를 이제 정하는 겁니다. 뭐 코스피 대형주를 할 건지 중소형주를 할 건지.
그다음 알고리즘을 이제 입력을 합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백테스팅을 하고요. 백테스팅을 하면 그 성공률, 그다음 매도됐다면 목표가 매도인지 손절 매도인지 기간이 만료돼서 매도인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거래 내역들이 다 나옵니다. 특정 일자의 잔고를 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략을 공개할 건지 비공개로 할 건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개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한테 다 노출이 되겠죠. 이게 시장입니다. 이제 다른 이제 이 전략들과 비교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동 매매는 이제 AWS 아마존 웹 서비스에다가 그 프로그램 올려놓으면은 24시간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돌아가니까 뭐 굳이 PC를 켜고 끌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략이 24시간 계속 돌아가면서 샀다 팔았다를 하는 거죠. 모바일로 원격 지원 툴이 있죠, 그죠? 윈도우에. 그래서 모바일에서 현재 이 로봇이 뭘 사고 있는지 뭘 팔고 있는지만 가끔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더 좋은 전략이 있으면 바꾸면 그 다음 날부터 그 전략으로 돌아갑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쉽죠. 그게 바로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략을 만드는 사람이 그 전략을 시장에서 공개하고 공개된 전략을 가져가서 더 좋게 만들어서 올리고 뭐 이런 식의 그 어떤 이 콜렉티브 인텔리전스라 그러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략이 고도화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전략을 이제는 돈을 주고 직접 사는 거죠. 저희 이 자동 매매 돌리는 고객들이 이제 억 단위로 돌리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 사실은 그 수익률에 비하면 이 전략을 돈 주고 사는 게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는 사람들이 그걸 잘 아는 거죠. 자기들 주식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 이제 이런 알고리즘이 한번 셋업이 되면은 굉장히 좋은 것은 중국, 일본, 미국 데이터만 갖다 꼽으면 약간만 그 나라에 맞게끔 로컬라이제이션만 해주면 바로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건 후광통, 성광통 서비스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 수급 데이터를 우리가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장이 끝나면 그죠? 장이 끝나면 외국인 수급 데이터를 구할 수가 있는데 중국은 그 데이터를 우리가 구할 수가 없고 또 A주가 이미 또 제한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팩터들은 빼고 이제 약간 이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해야, 옵티마이즈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르긴 한데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 수급 데이터를 구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은 저희가 데이터만 꼽으면 한 2달이면은 굉장히 괜찮은 엔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여기 사람 모양이 보이는데 이게 상당히 재밌는데요. 주가 위치입니다.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 위치는 이 정도 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작년 5월 달만 하더라도 주가 위치가 여기 와 있었습니다. 125만 원. 그래서 우리 전략 중에 뭐가 있냐면은 무릎에 사서 머리 꼭대기에 파는 전략이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어떤 증권회사고 어떤 HTS도 간에 그 종목의 주가 위치를 알려주는 데가 없어요. 네이버의 주가 위치 어딘지 모르시죠? 그것만 알면은 네이버가 무릎에 있는 줄만 알면은 그냥 사겠죠. 예. 근데 사실은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사실 안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어려운 것만 찾아요. AI. 자, 그럼 내용을 넘어가 보면 이게 뭐냐면은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전략인데요. 이제 저희 회사는 7년이 됐습니다. 이게 작년에 이제 만들어진 포트폴리오인데 그 당시에 삼성전자가
작년 2016년 5월 2일 날 편입이 됐고 매도 일자는 2017년 12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들고 가는 거죠. 1년 6개월 들고 가서 목표가나 손절가에 오지 않으면 이제 팔겠다는 겁니다. 아주 길게 갖고 가는 거죠. 왜냐? 그 당시 삼성전자 주가 위추는 124만 5천 원이었어요. 작년 5월 2일 날. 딱 무릎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 찍고 올라오는 거죠. 삼성전자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잘 아시다시피 폴더폰이죠. 이 폴더폰 가지고 노키아하고 열심히 1, 2위 싸움을 하고 있다가 애플이 나오면서 주가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죠. 기억나시죠? 예. 100만 원짜리가 68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삼성전자 다 끝났다 그리고 책들도 막 나왔어요. 삼성전자가 왜 안 되는지. 그때부터 삼성전자가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하면서 다시 세계 2위까지 올라오는 거잖아요. 빠르게. LG전자는 그때 완전히 망가져 버렸죠. 망가져 버렸고 삼성전자 따라왔고 노키아는 난리 났죠. 그 핀란드의 GDP의 절반을 노키아가 차지했는데 그 회사가 휴대폰을 접었습니다. 다행히 유보금을 엄청나게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전 세계 통신 회사들을 다 사버렸어요. 탑에 있는 것들. 그러면서 노키아는 지금 세계 최고의 통신 회사로 바뀌었어요.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마찬가지죠. 아마 반도체 통신을 흡수합 M&A를 안 했으면 삼성전자 주가는 이렇게 못 왔을 겁니다. 그렇죠? 삼성 반도체 통신을 M&A 하면서 지금 반도체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68만 원 떨어졌다가 150만 원까지 올라갔죠. 올라갔다가 다시 1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휴대폰이 이제 안 팔려. 지금 반도체로 260까지 올라왔는데 저희가 볼 때 삼성전자가 주가 위치가 여기 나오죠. 목표가가 310만 원으로 나.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310만 원 적었을 때 다들 좀 저희 보고 좀 미쳤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롱텀 주가 위치 머리 꼭대기만 얘기한 것뿐이에요. 적어도 280까지는 간다고 저희는 생각했었어요. 그게 요쯤이거든요. SK 하이닉스는 머리 꼭대기가 넘어서 일단 매도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 외에 SFA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2017년 2월 21일 날 이 회사는 이제 2분기에 겨우 흑자 전환됐어요. 그 당시 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재무 데이터는 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왜 이 회사가 먼저 이렇게 날아갔냐 하면은 바로 애플이 OLED를 탑재를 해야 되고 안 하면 이제 폴더폰을 이렇게 플렉시블 폰을 못 만드니까 OLED로 넘어가야 되고 OLED를 가려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살 수밖에 없고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살려면 BH나 인터플렉스 같은 플렉시블 PCB를 모듈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옛날엔 다 대만 거, 중국 거를 PCB를 샀는데 이제는 한국 거를 살 수밖에 없으니까 이 회사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만 팔다가 삼성전자보다 더 큰 고객을 그냥 공짜로 만난 거잖아요. 그 주가가 날아가는 거죠. 근데 우린 몰라요. 이게. 그렇지만 데이터로 볼 때 주가 위치가 무릎 아래에서 이 밑에 바닥까지 찍고 올라오는 무릎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한 거지만 그 종목에 대해서 주가 위치를 정확히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을 개발하면은 전략은 쉽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저희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는 7년 정도 회사가 됐고 주로 이런 전략이나 플랫폼 개발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 고객이고요. 아마 이제 9월 말이나 10월 달 정도 되면 이제 미래에셋 대우도 저희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자, 이런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감사드립니다.